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깔려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곳을 미리 파악하고 전세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전세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임대차법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단기 대책을 통해 전세난 방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이 이주 대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3897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A플레이어 파트너스의 정은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회사 A플레이어 파트너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벨로퍼이자 공인중개사 정은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 정권 출범과 동시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정부와는 어떤 점이 달라지고 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전에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어떤지 기본 개념을 파악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시그널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 경제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 또 나아가서 그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은우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투자 방법과 또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 지역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의 금리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현재의 금리의 전망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금리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금리가 인상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공급된 어마어마한 유동성과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펼쳐진 원자재 등의 공급난이 글로벌 시장을 덮쳤고 미국에서는 3월에 연간 기준 8.5%나 물가가 상승하고 4월 역시 8.3%포인트, 약 40여 년 만에 최대의 소비자 물가 가치 지수를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가지수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8%포인트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5월 시장의 지나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준금리를 0.5%로 올리는 빅스텝을 지금 단행하였고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지금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상황 또한 4월 14일 한국은행의 총재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0.25%의 금리가 이제 추가로 인상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 또한 추가적으로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역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방안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기는 했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체감을 할 때는 마트에 갔을 때 식재료값이 좀 올랐다. 이 정도로만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큰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 부분을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인데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또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이 화폐 가치는 시장에 풀린 화폐의 유동성, 즉 원화, 달러화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풀려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쉽게 풀어 말하자면 통화량이 많으면 시중에 풀린 돈이 많고 통화량이 적으면 시중에 풀린 돈이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풀려 있는 화폐를 알아볼 수 있는 통화 지표인 현금, 저축성 예금, 정기 예적금, 금융채 등이 포함된 급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돈의 지표인 광의통화 M2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한국은행의 데이터이고 2011년에는 1,700조 원의 수준에서 2021년에는 지금 3,430조 수준, 현재 2022년에는 3,660조 수준으로 지금 약 11년 만에 2배가 상승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년의 기간 동안 급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돈의 크기가 2배가 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량이 늘었다는 것은 가치의 하락을 뜻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현금의 가치가 현금의 가치보다 이 현물, 실무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짜장면 가격이 60년대에는 2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8,000원 수준으로 오른 상황 또한 화폐 가치보다 이 실물자산, 현물의 가치가 높아진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낮아진 대표적인 국가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인데요. 차베스 정권 당시 석유 기업을 모두 국유화해서 원유 판매 수입을 독점하고 이 돈을 무상복지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석유의 기적은 2013년 국제 유가 폭락이 오자 재정 적자가 쌓여갔고 이때부터 경제가 파탄나면서 쌓여가는 이 재정적 지출을 계속 화폐를 찍어내며 소화해서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물가 가치가 상승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커피 한 잔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6만 원이 넘고 생닭 한 마리는 17만 원이 넘을 정도로 화폐를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즉 화폐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현금의 가치보다 이 현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 또한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선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한국 또한 엄청난 통화량이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미국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부터 발생합니다. 아까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 사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아나운서 분께서 여쭤보셨는데 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현금이 오가는 유동성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화폐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달러보다 원화의 금리가 낮게 되면 한국에 투자되었던 이제 외국 자본, 이 달러들이 한 번에 유출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에서만 부동산 거품 붕괴, 투자 손실로 인해서 19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하나로 치면 약 2억 원 자산이 이제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시 연준 의장이던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즉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경제 부양책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공채, 회사채 등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서 시장에 통화를 직접적으로 공급해서 이제 늘리는 정책이고, 이 방법은 기존 금리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양적 완화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보니 실제로 경제 부양에 효과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미국의 양적 완화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여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를 통해 늘어난 화폐량을 가지고 소비 진작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초이노믹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당시 옆나라 일본 또한 기축통화에 준하는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화폐량을 늘리고 잃어버린 20년, 즉 디플레이션을 잡아내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미국과 흡사한 양적 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와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가장 큰 통화량이 공급되고 있는 시기가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2020년도 3월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1,000씩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한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돈을 뿌리면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2월 수준으로 통화량이 3,660조에 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에 400조 수준의 국가 예산이 2022년 600조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을 더하여서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 이상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은 이렇게 막대한 통화량을 공급을 통해서 짚혀졌습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화폐 가치를 낮추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 판단했던 공급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몇몇 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요 감소가 아닌 수요 폭등으로 발생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고 현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지금 계약할 경우 1년 이후에 신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산업 전반에서도 공급난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급난은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통화량과 또 별개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특히 식자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2021년 곡물 생산대국인 미국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펼쳐졌고, 이 흉작이 발생해서 식자재에 대한 공급이 첫 번째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수요가 높아지면서 더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높아짐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건설 붐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미국 건설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2조 2,482억 원의 규모로 커졌는데, 이는 2026년도까지 꾸준히 건설 붐이 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부터 이제 주요 건설 자재인 구리나 시멘트,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목재, 철근 등 건설 자재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에는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철근이나 목재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자재 수급 부족으로 봉사 현장이 실제로 중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죠. 이 우크라이나는 초르노젬이라는 농업에 아주 적합한
토지대를, 흑토지대를 전 세계의 25%를 보유하고 있어서 밀 생산량이 세계 3위, 옥수수 생산량은 전 세계 4위 수준으로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게 침공당하면서 식품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수급난이 발생하였고, 특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시멘트에 필요한 유연탄 등의 이제 자원대국인 러시아 또한 전쟁으로 인해 원유, 건설 자재 등의 폭등 및 수급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화폐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갈등 등의 이슈로 인해서 한국 또한 식자재와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즉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전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곧 있으면 이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먼저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방법으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말씀드렸듯이 추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물가도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공급자, 즉 부동산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금융 비용 또한 증가해서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현재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멘트의 공급난과 가격 폭등, 건설 자재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철근 역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식자재 가격 역시 이제 폭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재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정말 이렇게나 컸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예시도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기도 했고, 한국 역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금리나 이 건설 자재, 토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아파트나 빌딩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원가가 상승한다는 뜻이며, 공급자의 경우 당연히 자성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오른 원가를 더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신규 공급에 대한 분양가 혹은 매매가에 공급된 부동산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죠.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원가가 높게 뛰어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중 택지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서울은 아파트 시장을 보았을 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중 재건축 시장이 이제 많은 부분을 특히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재건축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이 공급자의 수익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고, 안전진단의 강화 등으로 추가 분담금 발생을 원인으로 인한 공급 여력을 지금까지 줄여왔었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등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착공부터 준공까지가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특히 이 재건축 현장이 새로 조합을 설립해서 준공까지 하는 경우에는 약 10여 년의 이제 기간이 크게 소요되는 만큼 공급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2018년에는 47,000호, 2019년에는 56,000호, 2020년에는 61,000호, 그리고 2021년에는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었는데, 이 공급량을 보여주던 서울시 신축 아파트 공급이 2022년에는 25,000호, 2023년에는 27,000만 호, 그리고 더 나아가 2025년에는 1만 호의 이제 절반의 수준도 못 미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사태로 인해서 2022년 예정 물량이었던 약 5,000여 세대
뿐만 아니라 선분양을 할 경우에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잠실의 진주 아파트 800세대 역시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와 같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한 근거로 부동산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했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데 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시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족이 이제 등장을 했었었죠. 지금 이때가 아니면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아서 모을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모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데 이분들은 대출 비율을 굉장히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신호가 아주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월 3%만 잡아도 월 125만 원의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금리가 대출 7%까지 오른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현재 5%만 올라도 월 208만 원, 7%의 경우 월 300만 원 수준의 월급과 비슷한 비용이 이자로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이제 무조건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이러한 영끌족들은 대부분 실거주, 즉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마련을 했었던 수요일 것으로 금리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매매를 했던 집을 전세를 먼저 주고 조금 더 낮은 기준의 주거 시설로 이전을 해서 매입했었던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버티는 경우의 수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금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은 강남권 및 중위권 외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대출 규제의 정책으로 인하여 15억 미만의 주택은 대출이 현재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에서는 이미 15억 이상 초과 거래 건수가 서초구의 전체 거래 건수만 봐도 벌써 68% 이상, 강남구는 56.6%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80억 원 정도의 이제 빌딩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에 실거래되었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또한 34평형은 46억 원대의 신고가, 52평형은 63억 원대의 신고가 등 대출 규제와는 상관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듯이 KB 부동산에 따르면 20년 9월에는 실거래가 중 이제 서초는 말씀드렸듯이 68.1%, 강남구 56.6%, 용산구도 51.5%, 송파구도 42.2%라는 이제 비율이 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실거래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금리와는 관계없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1.5%인데 2002년 기준금리가 4.25%였음에도 불구하고 16.43% 이상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도 4.5%의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음에도 11.6% 이상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금리가 높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시장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금리 인상 및 이 예시 자료를 토대로 지을 수 있는 결론은 금리 인상은 주택 매수 심리 요인과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저하 등의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및 아파트 거래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먼저 아파트 가격 변화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겠죠. 이 주택 시장에서 공급은 신축 공급과 기존의 주택 공급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축 공급은 말 그대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의 이제 방법으로 아파트를 신축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기존 주택의 공급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기존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죠. 아파트는 신축에 대한 니즈가 더 크지만 비싼 가격 혹은 앞서 살펴봤듯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한 집도 신축 대비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내부는 깔끔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질을 해치는 정도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오래된 기존 주택에 꾸준한 수요가 있다.
즉 기존 주택의 공급이 각종 세금 규제로 인해서 매물량이 부족해진 현재 신축 공급이나 기존 주택의 공급이 동시에 부족한 상황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잠깐 코시스 통계를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 물건수에 대한 통계인데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실소유자로 분류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합하면 92.7%가 1, 2주택자입니다. 이 중에서 1주택자가 72.8%에 속하고 2주택자가 19.9%에 속합니다. 네,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거처를 오랫동안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급지로 이제 이동을 하고 싶은 수요는 언제나 시장에 존재를 하지만 현재는 세금, 양도세 등으로 인해 내 집을 팔아서 내 집을 못 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거지를 이전하는 것 역시 지금 쉽지 않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주거지에서 오래 거주하는 만큼 1주택자의 기존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2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2015년 25.47%, 이 수준에서 2020년 27.2% 증가한 상황입니다. 증가한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깔아둔 이유는 당연히 2주택자 이상의 보유자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이제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겠고 투자 목적이라면 요구 수익률이 달성되었을 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신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이제 물리적인 시간상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공급난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주택들의 공급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의 활성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이죠. 이 세제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게 되면 수익 실현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 안정적인 측면과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숨통이 트이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물이 많은 수준으로 시장에 던져지게 되면 흡사 일본과 같은 부동산발 경제 침체 및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의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것과 더불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현재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는 이런 양도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당장 재산세와 종부세 기산 시점이 6월 1일이죠. 이 전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런 세금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갭이나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매물은 잠기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6월 1일 이후 어차피 세금도 냈겠다. 이제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 기간도 남아있으니 추이를 보고 한 12월 정도 되어야 매물이 다시 풀리게 될 것이라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 또 얹혀진 세금만큼 다시 오른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반복되는 부동산 흐름이 세금 이 중과 배제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김없이 발생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현재는 금리 인상 시기랑 별개로 공급의 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 시기와 같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 이 물가가치 상승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는 늦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지금이 부동산은 다시 투자의 기회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부동산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팀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 지역에 앞서서 기초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갭, 전세금을 이제 대출 대신 활용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지만 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같이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자금 흐름에 대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전세금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실 때 사용 가능하신 투자 방법입니다.
잠깐 예전 얘기를 하자면 이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방식은 논란이 많이 발생했었죠. 현재까지도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브프라임 당시 2008년도 당시 주택 투자에 대한 매수 심리가 꺾이고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금 흐름이 막힌 투자자들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야기된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투자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된 상황이었던 것이고, 현재는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왜곡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세 품귀 및 전세 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많은 분들이 이슈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물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를 안고 사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전세가율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세가율은 해당 주택을 거주할 때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 곳이 높게 형성되는 이 양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잠실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주공의 경우 3,390세대, 그리고 1978년 준공이죠.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4,424세대로 79년 준공입니다. 준공 연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공 5단지의 경우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재건축 기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이고,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로 지금 현재 잠실주공이 지금 재건축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적률의 경우를 좀 살펴보았더니 잠실주공은 138%, 음마아파트는 204% 수준으로 주공 아파트가 용적률도 지금 음마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대당 가져가는 대지 지분이 반대로 높습니다. 비슷한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주공 아파트가 음마아파트보다도 그래서 실거래가도 5억 이상 현재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 매매 사례를 제외하고 현재의 거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전세의 경우에는 잠실주공은 2022년 5월에 실거래가 3억 9,900만 원에서 4억 8,3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음마아파트는 전세 2022년 5월 실거래가 기준 5억 3천에서 6억 3천 수준으로 음마아파트가 약 한 2억 정도 이상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8학군에 포함된 제일 대표적인 음마아파트가 잠실주공에 비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주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 1971년도 준공인 1584세대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녹물 문제와 안전진단 D등급, 즉시 재건축이 필요한 등급을 받았던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 7구 기준 21년도 10월 실거래가가 20억 수준인데 반해서 전세 실거래는 지금 2022년 5월 거래 기준 3억 4천만 원 수준이죠.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의 녹물 문제도 같은 인프라 문제가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 아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같은 연식의 노후화된 대단지 아파트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학군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효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많을수록 전세가를 높게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거 가치가 높은 단지일수록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된다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신축 혹은 준공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처럼 높게 평가되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꾸준하기 때문이다. 이 실수요자가 꾸준하다는 것은 생활 인프라가 좋다. 따라서 추후 투자 가치로서도 보면 전세 가격이 지속해서 매매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상승의 지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예시로 설명드린 곳은 현재 대표적으로 재건축 이슈가 많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 현금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곳에 전세가가 높은 이유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질 전망인 곳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B 부동산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많은 격차를 벌어지고 있어서 점점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 5월을 보면은
6억 7,800만 원 수준의 이제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는 4억 2,600만 원으로 매매가의 70%를 이제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4월을 보면은 매매가는 평균 12억 7,722만 원인 것에 반해 전세가는 약 매매가의 53%밖에 안 되는 6억 7,570만 원입니다. 53% 수준. 지금 70%에서 53%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17% 이상의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즉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에 반해서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긴 하지만 매매가를 높은 매매가를 따라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한 대로 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현금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기납부했던 세금 등을 포함해서 매매가는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세가는 이 많은 현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역 수준에서 개인의 대출 수준에 맞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규제가 심한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분석을 통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전세가율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피해야 하는 만큼 많은 임장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추천드리며, 수요는 꾸준한데 추후 공급이 부족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비교적 큰 현금이 투자되어야 되는 아파트 매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아파트의 대체재 격인 주거형 오피스텔 매입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모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지수입니다. 이 상승률이 미미한 소형 평수에 비해서 상승률이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미미한 소형 평수에 비해서 이 40m 이상, 이제 40제곱미터 이상 되는 평수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상승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형 평수는 2020년에도 꾸준히 올라서 60제곱미터 이상인 평수는 2021년 102 지수에서 현재 107.81까지 이제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평수가 크면 클수록 더 상승폭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뜻은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 이 말은 옛말이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난이 일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각광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오피스텔은 특성상 조금 더 업무나 이제 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최근 오피스텔 바닥 난방 기준이 85제곱 이하에서 120제곱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따라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해서 5구제곱 타입의 실사용 면적이 80제곱미터로 확대되는 등 여유 공간의 확보로 아파트 타입의 전용 면적과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기준 34평형의 전용 면적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아파트 대체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는 한정적이지만 초역세권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보기 쉬우시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모든 부동산은 건물 가격은 해가 지날수록 노후화돼서 감가상각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건물의 감가상각 비중보다 토지 가격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소형 평수, 원룸 같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작은 토지에서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인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대지 지분이 낮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이제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꾸준한 그 지가를 보여주는 꾸준한 거래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형 주거형의 오피스텔 경우는 소형에 비해 가져가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고 아파트 대체재로서도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자면, 네, 실제로 성수동의 A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4.76제곱미터의 이제 3룸의 경우 2014년에 2억 5,300만 원에 거래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4억 9,500만 원에 12월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약 지금 6년 만에 95.65%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오피스텔의 이제 소형 평수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오르기는 오르지만 미비한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강동구의 D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95.26제곱미터의 투룸형 오피스텔인데 2011년도 7월에 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고 2022년 3월에 7억에 거래가 되어 약 11년 동안 104%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소형 평수의 상승률은 미비한 편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의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용 97.14제곱미터의 3룸의 경우입니다. 2011년도 9월에 9,542만 원이라는 평당가에 거래가 되었는데, 평당가가 아닙니다. 매매가로 거래되었는데 2021년 6월 10억 4천만 원으로 10년 동안 10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작은 평수도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소형 평수도 지금 536%나 지금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역의 위치와 주거 수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현재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만큼 주거형 오피스텔만큼은 꾸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신호가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아파트 혹은 주거형 오피스텔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안은 금리에 대한 부담은 덜면서 주택 가격 상승의 흐름에 탑승을 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실전 투자를 위해서 지역 호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지역은 마곡지구와 상암 DMC 지구입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지역이며 일명 자족도시, 즉 업무와 주거, 상업 등을 한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뜻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자급-자족 도시는 강남 판교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아파트는 직주 근접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이 CBD, YBD, GBD 를 중심으로 펼쳐진 중심 상업지구와 IT 벤처 등으로 대표되었던 특히 강남 업무지구, 그리고 금융증권으로 대표되는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 이 중심 업무지구들이 주거 공간의 접근성의 차이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업무 인구와 사업체 수를 보유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여의도와 시청 인근 업무 중심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또한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남 업무지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 벤처 창업붐으로 인해서 프라임급 사무실 또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교보 리얼코에 따르면 강남권 공실률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0.4%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공실률은 1.91%까지 하락했고, 서울 전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2.19%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직장이 대부분 서울로 몰려들고 있으며 직주 근접을 원하는 주거 수요는 점점 더 업무 중심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심 집중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당연한 이치이지만 아파트 가격을 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존 가격에 더해서 더 높은 가격을 낼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이 지역은 업무지구와 인접할 지역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중요한 요소는 아까 전세가에서도 설명드린 점과 같이 학군이나 한강뷰, 주변 인프라들로 인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누구나 선망하는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업무 중심지구 내에서 직접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투자로 업무 중심지구 내로 접근이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직주 근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인 역세권에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주 근접의 선호도가 높은 지하철 라인은 GBD, CBD, YBD를 직간접적으로 통과하는 2호선 라인, 그리고 GBD와 YBD를 통과하는 9호선 라인, GBD를 통과하는 7호선 라인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라인입니다. 특히 청량리부터 왕십리, 서울숲, 강남구청, 선정릉, 성릉을 거쳐서 용인이나 수원, 인천까지 큰 골자를 연결하는 분당선, 더불어서
수원이나 광교부터 이제 용인, 판교, 양재, 강남에 이어서 현재 연장 중인 신노년 그리고 노년 신사역까지도 연장이 되는 신분당선을 추가로 이제 호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에 펼쳐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금리 인상,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확대나 취득세 감면 등의 확대 등의 이제 정책처럼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입장에게 이제 주택 구입의 기회를 넓히는 정책을 예고한 만큼 이 무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구입 방법에 대한 전략을 잘 마련하셔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고, 특히 말씀드렸었던 아파트의 대체제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된 준주택이기 때문에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은 개개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수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에만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안들로 지역 분석을 하셔서 아파트 대체제를 통해서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 점도 양지하셔서 과잉 유동성과 각종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맞물린 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방어책으로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지키실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풍부한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을 포인트로 짚어드렸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라든지 부동산 물건에 대한 힌트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투자처를 선택하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은우 팀장님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정은우 팀장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심리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가 발표한 4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16으로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2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거든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